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 내놓은 방류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계속 확인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입국해 내일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외교부 장관의 차례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보고서를 설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와 관련해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가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들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직접 우려를 전한 사람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위터를 잡기 위해 메타가 출시한 SNS 앱 스레드가 출시 16시간 만에 가입자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레드가 트위터의 영업 비밀을 사용해 만들어졌다며 문서 보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사흘 연속 섭씨 17도를 넘어 역사상 최고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적도 지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아직 정점이 아니라며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의 평가 보고는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이 내놓은 오염수 처리 계획이 확실히 이행될 때라는 단서를 달아서 앞으로 온전한 시행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증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해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재까지 도쿄전력이 내놓은 계획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먼저 오염수 정화 시설인 알프스는 2019년 이후 모든 핵종에 대해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했다고 원자력안전위는 밝혔습니다. 성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흡착제의 교체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후 농도가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 상황이 생겨도 오염수 방출 전에 단계별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원안위는 평가했습니다.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 방출할 경우 10년 뒤 우리 해역에 추가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 우리 근해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IAEA 보고서의 1차 시료만 검토 대상이 되고 2, 3차 시료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시료 분석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답했습니다. 저장 탱크에서 채취한 2, 3차 시료와 달리 1차 시료만 알프스 처리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시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원안위는 알프스 침전물 제거 필터의 점검 주기 단축과 검사 핵종 확대, 방사선 영향평가 강화와 공개 등 4가지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출한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술 검토한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정부는 일본이 지금의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우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에 관한 입장을 적은 보고서를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그동안 한국과 국장급 설명회, 5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현지 시찰 등을 통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과 설명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성을 갖고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한국 등 국제사회에 정중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 내용이 빠져 있고 과학자가 쓴 보고서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IAEA가 공개한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모두 140페이지입니다. 겉표지 바로 다음 장 아랫부분에 저작권 문구를 자세히 보면 IAEA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서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기술적인 문서에서 이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 장치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 검사 결과 그리고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종합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방류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 보고서가 어떻게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방사선 방호 기본 3원칙, 특히 정당화와 최적화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AEA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인데 방사선 관련 행위가 손해보다 이득이 커야 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AEA는 정당화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넘겼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류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정해져 놓은 내지는 그 검토 대상에서 다른 옵션, 다른 방안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런 검토였고요. YTN 이승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관련해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가 해당 결정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IAEA의 종합보고서에 관해 의견 불일치가 있었는지를 묻자 나는 그것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IAEA의 종합보고서는 과학적으로 결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가운데 누구도 자신에게 직접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고서에 참가한 국제 전문가 한두 명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IAEA 보고서를 확보한 일본은 방류를 위한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바로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섭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상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방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을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류 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우선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3일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오는 13일에서 14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개기에 박진 외교장관, 신강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방류의 안전성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정적 여론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우려를 나타내는 주변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例えば中国や韓国を含む海外の原子力発電所においてもトリチウムを液体廃棄物として排出しており、海外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と比べて低い水準に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또 오염수 처리 관련 동영상을 각국의 언어로 배포해 인터넷상의 가짜 뉴스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방류 시기를 재고 있는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모으는 데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원전 방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현지는 12년 전 원전 사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이번 오염수 방류로 또다시 소문 피해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3월 11일 원전 폭발 사고가 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지만 집에 붙은 달력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 하나 들어오지 않는 거실엔 가재도구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때 묻은 구급 상자는 누군가 급히 두고 간 듯 마당 한켠에 놓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5km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 후타바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반나절 동안 마을 곳곳을 둘러봤는데 주민은 만나볼 수가 없었고요. 거리엔 온통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마치 폐허를 연상하게 합니다. 일본 정부가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귀한 곤란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인데 지난해 피난 지시가 해제됐지만 주민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3,300여 명이 살던 이 마을에 사고 이후 다시 돌아온 주민은 60여 명, 이전의 1.8%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이와키시에 있는 현 최대 규모의 어시장도 여전히 12년 전 악몽과 다투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찾는 사람이 확연히 줄은 탓에 다른 지역 수산물보다 가격도 더 저렴한 데다 후쿠시마 안에서만 대부분 소비됩니다. イメージで敬遠しちゃう。やっぱり少しは下がっちゃう分、宮城の方が高くなっちゃう。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방류할 수 있게 조율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상황. 일본 정부와 IAEA까지 나서서 방류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本当に流してるのを目の前で見たら食べないと思う。 지난 12년 동안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편견과 싸워온 어민들은 또다시 소문 피해에 시달려야 하는 거냐고 반발합니다. 心配ですすごく心配です。あとはもうそっとしてほしいです。あまり騒がないで。 YTN 김태원입니다. 대서양 심해에서 비극적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진 타이탄 잠수정의 운영사가 앞으로 모든 탐사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탐험과 상업적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서양 심해에 있는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 5명이 탄 오션게이트사의 잠수정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실종됐으며 이후 폭파된 형태로 발견돼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집안 곳곳이 약해진 가운데 전북 정읍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택시 한 대가 깔렸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몸을 피했는데요.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도로를 달리는 택시. 별탈 없이 가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굉음과 함께 차량이 흔들립니다. 그 직후 옆에서 쏟아지는 토사. 전신주가 파손된 듯 차 유리창 왼편에서 스파크가 튑니다. 평온했던 택시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목요일 밤 11시 50분쯤.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깔렸지만 다행히 기사와 승객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었죠. 우리는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저는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자 그것밖에 몰랐죠.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전신주가 훼손돼 한때 인근 마을 전기 공급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막힌 도로 반대편입니다. 이곳은 상황이 더 처참한데요. 보이는 것처럼 주변 전신주까지 바닥에 완전히 포꾸라져 버렸습니다. 바위와 토사가 도로 100m가량을 막아버려 복구가 끝나기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의 소규모의 파괴 형태 부분은 장비로라도 좀 작업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거를 하는 식으로. 장마가 시작한 6월 25일부터 산사태 전까지 2주 동안 정읍에 4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읍시는 장기간 많은 비가 내려 집안 곳곳이 약해져 이번 산사태가 났다고 보고 장마가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도 산사태에 계속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장마철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국유림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산사태가 잇따르자 일선 지방산림청장과 국유림 관리소장 등과 산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대상으로 과거 산사태 복구지와 태양광 허가지를 긴급 안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캐나다의 산불 시즌이 절반 지난 시점에서 피해 면적과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CTV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산불센터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총 3,412건으로 10년간 연평균 건수인 2,751건을 훨씬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 산불 시즌이 통상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올해 산불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 8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같은 기간 10년 평균치의 11배에 이릅니다. 소실 면적은 지난달 27일 이미 역대 한 시즌 최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사흘 연속 섭씨 17도를 넘어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닥친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온몸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닷새째 섭씨 40도를 넘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지난달 이후 35도를 넘는 날이 벌써 19회입니다. 지난 195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모든 기록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봄부터 인도 등 동남아시아를 달구었고 유럽도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캐나다는 더운 공기 때문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 미국 일부 지역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중남미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calor aquí es terrible, no podemos soportarlo, pues la niña hay que mojar los gatitos y refrescándonos. 지난 3일 17도를 넘긴 세계 평균 기온은 4일과 5일 17.18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6년 8월 16.92도가 최고였습니다.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developing ocean temperatures on top of the climate change signal, which pushes us into this potential for record-breaking days, months, years to occur. 세계 기상기구는 4년 만에 엘니뇨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았고 북반부에 여름이 한창인 점을 들어 기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에 서식하는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리슈만 편무충 감염자가 2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 편무충 특이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슈만 편무충 감염자가 나온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29건의 해외 유입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리슈만 편무충증은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증의 하나로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는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감염은 피부 리슈만 편무충증으로 팔다리와 안면 등 피부 노출부에 구진과 수포, 궤양 증상이 나타나는 등 장기간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가 이번 주부터 과학 기자들의 전문 코너를 신설해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다룰 주제, 바로 영화나 공연 속 다양한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은 영화 범죄도시 3입니다. 범죄도시 3는 올해 개봉한 작품 중 첫 1000만 영화를 기록한 작품인데요. 이 범죄도시 3의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시리즈 쌍천만입니다. 이 범죄도시 3는 역대 극장가로는 30번째, 또 한국 영화로는 21번째 1000만 영화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영화에서 한 시리즈의 2편의 영화가 1000만을 연속으로 기록한 것은 신과 함께 이후 2번째입니다. 범죄도시 3가 1000만을 돌파하기까지는 32일, 전편보다는 조금 더 걸렸지만 기생충보다는 빨랐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전 영화에서 나온 재미들이 약간은 변주되지만 그래도 웃기고 재밌습니다. 왜? 죽이면 안 돼?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극장가를 점령했던 블록버스터급 외아들 사이에서 고전했던 한국 영화였는데요. 관객들이 재미있는 한국 영화를 기다렸는데 그 갈증을 범죄도시가 해소를 해줬습니다. 특히 관람가를 15세로 낮추고요. 중간고사 끝난 시점에 개봉했고 또 연휴 징검다리 연휴까지 이어져서 흥행 바람을 제대로 탔습니다. 네, 범죄도시 시리즈의 쌍천만 기록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 한국 영화의 1000만 공식은 웃음, 액션, 감동을 뒤섞어서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이 종합 선물 세트 콘셉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범죄도시는 이를 깬 범죄 액션이라는 한 우물을 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핵주먹입니다. 이 범죄도시의 재미는 바로 마석도의 액션이죠. 이 장면마다 액션에도 나름의 디테일이 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주먹 한 방입니다. 마석도의 주먹 한 방이면 나쁜 놈은 모두 쓰러집니다. 마치 종이장처럼요. 너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때리는 사람이 마석도, 이 배우 마동석이니까 관객도 수긍할 수 있는 거겠죠. 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강한 주먹을 가진 마석도의 펀치 한 방.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특히 이번에는 묵직한 한 방보다는 복싱에서 착안한 액션을 선보였기 때문에 속도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마동석의 핵주먹 액션은 관객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릴 만큼 강력하고 이 통쾌함이 묘한 중독성을 가져오는데요. 이 중독성 때문에 결국 뻔할 줄 알면서도 관객들이 극장으로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MCU입니다. 이 헐리우드에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또 다른 MCU죠.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있는 건데요. 이 주연 배우인 마동석 씨가 기획부터 제작, 연기까지 모두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는 곧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우 마동석 씨는 이 범죄도시 2 기자간담회 때 처음 시리즈화를 공식화했고요. 이 3편과 동시에 촬영했던 4편은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이미 8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고. 네, 범죄도시는 조선족 폭력 사건이나 필리핀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 또 야쿠자 마약 사범 등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다뤘죠. 이 내년에 개봉할 4편 역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잡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다양한 만큼 범죄도시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건데 이 시리즈가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된 마석도의 활약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일단 스토리 자체는 8편이 다 굉장히 다른 결의 스토리라서 스토리 면에서는 그런 건 문제없지만 캐릭터도 어느 정도 같은 액션이라도 좀 진화를 시켜야 되고 기존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것조차 강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편 한 편 스토리와 캐릭터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사이언스 레드카펫 첫 시간은 올해 가장 뜨거운 영화 범죄도시 3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영화 속에 담겨있는 과학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네. 자, 우선 영화 속에 그 하이퍼라는 마약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사실 영화를 보자마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는 실존하는 마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라는 마약이 실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른바 디자이너 드럭, 그러니까 합성 마약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디자이너 드럭이라고 하면 이 마약이 디자인된 거다, 마약을 디자인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좀 다가오진 않거든요. 합성 마약이 뭘까요? 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닌 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마약을 합성 마약, 디자이너 마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액으로 만드는 뭐 아편이나 코카나무 잎에서 만들어지는 코카인 같은 거는 대표적인 천연 마약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 합성 마약이라고 하면요, 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마치 디자인을 하듯이 마약을 이것저것 섞어서 새로운 마약을 만드는 건데요. 이 합성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힙니다. 먼저 화학적인 변형,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구조를 깨서 다른 화학 구조를 만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합성 마약의 경우는 화학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이 완전히 다른 마약이 된다고 해요. 네. 이 화학 구조를 바꾸는 이유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독성이나 환각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또 검출을 피하기 위해서 화학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 합성 마약을 만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만드는 사람이 전혀 하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 만들어진 합성 마약이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위험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일명의 그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네네. 펜타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합성 마약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헤로인을 100배 정도 농축한 거기 때문에 효능만큼이나 중독성 역시 100배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네. 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또 뭐 구토, 두통, 호흡 억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특히나 산소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면서 뇌 일부분이 손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이 펜타닐 중독자들이 마치 좀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굽히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 마약 디자인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검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종 마약이 나오면 검출하는 방법이 쫓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마약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우선 뭐 가장 흔한 방법은 당연히 소변 검사겠죠. 이 경찰은 특히 신속한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 키트를 이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뭐 리트머스지처럼 특정 시약에다가 이제 키트를 넣으면 색깔이 바뀌면서 마약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소변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 마약을 이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복용 여부가 굉장히 단기간 안에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지용성인 대마 검출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마는 수용성, 그러니까 소변에 잘 녹지 않고 체내 지방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출에 있어서 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이 소변 키트는 할 때는 대마 성분들을 좀 많이 주로 활용을 검출을 하고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소변 키트로는 검출할 수 있는 마약 성분이 22가지 정도랍니다. 이 대마류 중에서도 합성 대마, 그러니까 합성 마약, 대마를 이용한 합성 마약도 한 450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키트로 이 모든 마약을 검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종 마약 또 뭐 합성 마약을 검출하지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키트가 아닌 뭐 소변 검사, 그리고 뭐 모발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이제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체내에 남아 있는 아주 미량의 마약 성분도 정밀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요. 특히 기존 방식으로 검출할 수 없는 이 신종 마약의 경우도 뭐 질량 분석기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이제 기기를 이용을 하면 현재 이제 신종 마약의 성분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장비로 나온 결과값이 기존 마약 성분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물질의 뭐 구조, 그리고 뭐 질량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마약성 물질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마약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이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식약처에서 2011년부터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 251종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이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서 마약류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학생들이 또 마약 음료수를 모르고 마시는 사건도 있었을 만큼 마약이 굉장히 흔하게 되고 현장에서 또 이런 걸 검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종 마약을 이렇게 아예 검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신종 마약 성분까지 검출하는 키트가 왜 이렇게 개발이 더딘 걸까요? 네, 우선 물론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휴대용 마약 키트에 신종 마약 성분이 이제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지금 검출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나왔습니다. 네. 뭐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의 마약을 30초 안에 검출하는 방식인데요. 이 키트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찰 수사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안전성 검사를 거쳐서 일반인들도 2년 정도 뒤에는 쓸 수 있도록 현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키트 개발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신종 마약의 유통 주기가 짧다는 게 이 키트 개발 속도를 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신종 마약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이 마약 성분을 분석하고 또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또 여기에 검출 키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이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신종 마약 A를 검출하는 키트를 만약에 개발을 하면 그 시기에 유행하는 이제 현장에서 유행하는 마약은 뭐 B나 C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다. 전혀 다른 것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무작정 신종 마약이 적용된 새 키트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신종 마약이 뭐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과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뭐 현장 연구 인력이 늘어난다든지 인프라가 좀 더 갖춰줘야 한다든지 뭐 연구비가 늘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그 부수적인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고요. 또 신종 마약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또 약물 중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한 어떤 확산 이런 것들도 함께 늘러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영화 속에 숨어있는 과학 지식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은 첫 시간으로 범죄도시 3에 숨어있는 이 마약에 대한 과학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철창에서 한판 붙자던 메타의 저커버그가 트위터를 잡기 위한 SNS 앱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사용자가 몰려들어 트위터 킬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머스크도 가만히 있을 기세가 아닙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저커버그가 새로 출시한 앱에 가입한 빌 게이츠는 스레드에 뛰어들어 신난다고 썼습니다. 동성애자인 앨런 디제너러스는 게이 트위터에 온 걸 환영한다는 첫 글을 남겼습니다. 머스크가 인수한 뒤 트위터에 성소수자 혐오가 부쩍 심해진 걸 저격한 겁니다. 빌 게이츠와 디제너러스는 트위터에서 각각 7천만, 6천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슈퍼 이용자들입니다. 트위터와 거의 똑같이 생긴 스레드는 16시간 만에 3천만 다운로드로 초반 기세를 바짝 올렸습니다. Let's meet in a cage and fight. An early blow has been brought in from Meta to, can we call it the Musk empire? 과거에도 트위터에 대항했던 앱들이 있었지만 스레드는 지리멸렬했던 과거 앱들과는 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인스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억 명으로 트위터의 3억 6천을 능가합니다.
머스크의 각종 논란으로 대체제 수요가 높아진 시점도 스레드의 큰 호재입니다. I think anything can basically rival Twitter nowadays. Yeah, I mean Elon Musk has completely ruined Twitter. 스레드 등장에 입을 닫고 있던 머스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위터의 영업 비밀을 사용해 스레드를 만들었다며 문서 보존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우려로 앱 출시가 막힌 데다 메타의 스냅챗과 틱톡을 잡기 위한 시도도 번번이 실패한 점을 들어 스레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해외 전시회인 지페어가 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변 국가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한동안 수출길이 막혔던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터리 모양의 이 장치엔 하수관을 모니터링하는 특별한 센서가 내장됐습니다. 하수관 제어 특허를 3개나 보유할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코로나 기간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마트 IoT 장비는 기존의 전력과 통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도시 침수를 가장 유발하는 하수관의 수위를 이제 스마트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발광 형광 섬유를 사용한 이 교통안전 표시판은 낮에 태양광으로 전력을 축전한 다음 밤에 전원을 점등시킵니다. 전력 사정이 열악한 동남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쪽도 시장에 아직 초창기인데 이제 저희가 먼저 선점을 좀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경기도 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돕기 위한 지페어에 올해는 온라인 120개, 오프라인으로 107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라는 타이틀로 방콕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 단일 국가 개최 방식에서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를 아우르는 형태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행사 첫날 2,4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พอดีดูแล้วก็คิดว่ามันอาจจะเอาไปสามารถใช้กับงานโครงการได้อย่างเช่นสมมติว่าใน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เราเนี่ย 특히 경기지사의 첫 해외 지페어 참석에 태국 부총리가 직접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격려하는 등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또 경기도와 이 아세안 그리고 서남아시아 쪽에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를 추구해야 되는 대한민국과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곳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집회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가 수출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주엔 일본 현대미술의 작가와 네오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아이 웨이웨이와 위에민준 두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두운 중국 체제를 해악과 풍자로 비판한 작가들인데요. 이들의 화풍이라고 할 수 있는 냉소적 사실주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엔 일본의 현대미술 작가를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중국 작가들이라고요? 네, 오늘은 중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두 작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 웨이웨이와 위에민준입니다. 모두 국내에서도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인데요. 네. 이 아이 웨이웨이와 위에민준의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대륙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소통과 활동, 그리고 체제를 비판하는 성찰의 성격을 가진 작품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중국 내부에 검열이 있다가도 너무 높아진 인지도와 해외 팬들의 작가를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 각 나라의 환경이나 문화 등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중국 작가들은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요. 먼저 아이 웨이웨이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웨이웨이는 2011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00인에도 포함이 됐었고요. 또 미술계에서도 영향력 1순위로 수차례나 손꼽힐 만큼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꼭 알아야 하는 작가이자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예. 네,
1957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아이 웨이웨이는 이 베이징 영화대학에 입학해서 유명 감독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데요. 198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행위예술과 개념미술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의 중앙집권 체제와 또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또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전시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 또 2002년 퍼스트 광저우 트리니얼 등에도 참여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가감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 웨이웨이는 건축가이자 큐레이터, 또 예술 총감독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 검열을 하기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의 체제와 또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성격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크게 주목받기도 하면서 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아이 웨이웨이를 그야말로 루넷가시 같은 존재로 보게 되거든요. 네. 이 당시 중국이 정치적으로 숨기고자 했던 사실들을 이 아이 웨이웨이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중국은 아이 웨이웨이를 반정부주의자로 구분하고 여권을 압수합니다. 나아가서 공항에서 긴급 체포해서 강제로 구금을 하거나 또 자택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아이 웨이웨이는 이런 것에 굴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 CCTV 형태의 대리석 조각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등 맞받아치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아이 웨이웨이 간의 치열한 공방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예술가다운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런 아이 웨이웨이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아이 웨이웨이가 갑자기 체포되고 또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 해외에서의 어떤 많은 팬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해방시켜달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네. 특히 아이 웨이웨이는 평소에 SNS를 통해서 자주 포스팅을 올렸는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소통이 끊기면서 이를 지켜보던 해외의 많은 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 웨이웨이의 행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아이 웨이웨이를 해방하라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이 움직임이 커지자 전 세계 미디어에서는 이를 보도하고 중국에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국은 아이 웨이웨이를 해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해외 팬들이 굉장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그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이 아이 웨이웨이의 해방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 웨이웨이가 2011년 광주 비엔날레 공동 감독으로 위촉이 됐었는데요. 네.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기간에 아이 웨이웨이가 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다가 긴급 체포되고 연락이 두절이 된 거거든요. 이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공동 감독인 아이 웨이웨이의 신병과 또 앞으로 진행될 행사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당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이 웨이웨이의 대표작도 궁금합니다. 네,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중에서 2008년에 쓰촨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의 작업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크게 낙인이 찍히게 된 건데요. 네. 이 쓰촨성 지진 당시 국가의 재난 대처와 또 불투명한 정보 공개 방식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지진으로 폐허가 된 장소로 찾아가서 이 잔해 속에 묻힌 철근들을 모아서 작업하는데요. 스트레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철근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양옆에는 지진 당시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아이 웨이웨이는 중국 정부가 희생자의 수를 그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서 함께 설치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잔해 속에 묻혀있던 철근과 또 희생자 리스트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보기만 해도 엄숙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이번엔 위에민준이라는 두 번째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위에민준 역시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중국의 냉소적 사실주의 사조를 대표하는데요. 이 위에민준의 작품 속에 활짝 웃는 얼굴들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위에민준의 작품을 걸어두면 돈을 부른다, 또 복을 가져온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작가인데요. 이 위에민준 역시 중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성격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1962년에 중국에서 태어난 위에민준은 허베이 사범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는데요.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와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에 참여하고 이름을 알렸습니다. 위에민준은 작품 속에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세상을 향한 냉소적인 웃음을 담는데요.
특히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인물이 과장되게 웃는 모습을 담고요. 이게 위에민준 작품의 시그니처가 됩니다. 네, 좀 이 부담스러운 웃음과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자세, 또 옷차림은 중국 사회에 대한 반항과 분노, 또 답답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냉소적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냉소적 사실주의가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이 냉소적 사실주의는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 성행한 화풍입니다. 이 중국의 예술가들이 천안문 사태 등을 겪으면서 어떤 자유의식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위에민준의 작업 속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웃음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은 마치 블랙 코미디처럼 중국 사회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인 겁니다. 그렇군요. 사회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이제 화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신 위에민준의 그 웃는 얼굴이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작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같이 보시는 작품은 1995년에 그려진 익스커션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옷을 벗고 서 있는 4명의 인물과 반대편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와 또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작품 속에 그려진 모든 인물이 과장되게 웃고 있는 좀 그로테스크한 상황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위에민준은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검열에 대해서 익숙해진 사람들, 또 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위에민준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냉소적으로 또 어찌 보면 의도된 가벼움을 이용해서 오히려 작품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일본 미술은 많이 다뤘는데 중국 미술은 처음 다뤄봤거든요. 앞으로도 흥미를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 에너지만을 이용해 사막과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물을 수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와 미 UC 버클리 공동연구팀은 나노 구멍이 형성된 금속 유기물을 이용해 밤에는 대기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는 흡수한 수분을 액체화하는 물 수확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데스밸리 사막 지역에서 개발된 수확기를 가동한 결과 금속 유기물 1kg당 하루 최대 물 210g이 수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트병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하면 발암물질이 나오는 플라스틱 비닐, PVC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세대 김병수 교수팀은 독성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인 힘만을 가해 PVC 내부에 탈염소화 반응 등을 유도하고 저분자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분해된 저분자 물질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졌으며 세포 독성이 낮았다며 이번 기술이 친환경적인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수학적 해석과 이론을 통합적으로 이용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의료수학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부산시는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부산 의료수학센터 설치 운영과 수리과학 기술을 활용한 의료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는 온라인 코딩 파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2차로 모집합니다. 코딩 파티는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널리 쓰이도록 해 관련 교육을 확산하고 기업 홍보 효과도 거두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모기간은 오늘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적합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이면 참가할 수 있고 선정된 기관엔 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앞서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나와 택시를 덮친 일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남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변 시설 점검과 함께 유사시 대피할 장소도 미리 숙지하시고 특히 산지 주변 도로에는 낙석이 있을 수 있으니路면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